삽사인 다중우주는 정말 존재하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다른 우주에서는 당신이 이 글을 읽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우주에서는 당신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진지하게 연구되고 있는 다중우주론의 핵심입니다. 과연 우리 우주 말고도 다른 우주들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그 우주들에는 또 다른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가설, 다중우주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920년대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물리학이 탄생했습니다. 양자역학은 원자보다 작은 미시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개념이 바로 중첩이었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관측하기 전까지 입자는 여러 상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는 관측하기 전까지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한다는 의미였죠. 1935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이 기묘한 개념을 비판하기 위해 유명한 사고실험을 제안합니다.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상자 안에 고양이와 방사성 물질, 그리고 독가스 장치를 넣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면 독가스가 나와 고양이가 죽고 붕괴하지 않으면 고양이는 살아있게 되죠. 양자역학에 따르면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 방사성 물질은 붕괴한 상태와 붕괴하지 않은 상태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도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슈레딩거는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양자역학은 실제로 이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현상을 보지 못할까요? 왜 고양이는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둘 중 하나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수십 년 동안 물리학자들을 괴롭혀왔습니다. 1957년 미국의 물리학자 휴 에버렛 3세는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관측할 때 우주가 둘로 나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우주에서는 고양이가 살아있고 다른 우주에서는 고양이가 죽어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중 한 우주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하나의 상태만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세계 해석 또는 양자 다중우주론입니다. 에버렛의 이론에 따르면 매 순간 우주는 엄청난 수로 분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을 할 때마다, 양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주는 갈라져서 각각의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실지 차를 마실지 선택하는 순간 우주가 둘로 갈라집니다. 한 우주의 당신은 커피를 마시고 다른 우주의 당신은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기는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히 사람의 선택뿐만 아니라 모든 양자 사건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입자는 매 순간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가능성이 각각 다른 우주에서 실현됩니다. 따라서 우주는 매 순간 거의 무한대로 분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복사본들이 무수히 많은 우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주의 당신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고 어떤 우주의 당신은 잠을 자고 있으며 또 어떤 우주의 당신은 완전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우주에서는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다른 우주들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수학적 가능성에 불과한 걸까요? 안타깝게도 양자 다중우주론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버렛의 이론에 따르면 한번 갈라진 우주들은 서로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우주의 존재를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과학 이론으로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검증할 수 없는 이론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중우주론은 양자역학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주론, 즉 우주의 시작과 진화를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다중우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 천문학자들은 빅뱅 이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빅뱅 직후의 우주는 너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의 한쪽 끝과 다른 쪽 끝의 온도가 거의 똑같았는데 이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빅뱅 직후에는 우주가 너무 빠르게 팽창했기 때문에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정보가 전달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물리학자 앨런 구스는 1981년 인플레이션 이론을 제안합니다. 빅뱅 직후 우주가 잠깐 동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는 것이죠. 이 급팽창 덕분에 원래 작은 영역이었던 공간이 우주 전체로 확대되었고, 그래서 우주가 고르게 분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빅뱅 이론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많은 물리학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이론을 더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어떤 영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끝나서 우리 우주 같은 보통 우주가 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또 다른 우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우주에서도 일부는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일부는 계속되면서 끝없이 새로운 우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영원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 출신의 미국 물리학자 안드레이 린데가 1983년 제안한 이론인데, 이에 따르면 우주는 거품처럼 끝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그중 하나의 거품에 불과한 것이죠. 더욱 흥미로운 점은 각각의 우주 거품이 서로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기본 상수들, 예를 들어 중력의 세기, 전자기력의 세기, 빛의 속도 등이 우주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우주는 생명이 존재하기에 놀라울 정도로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중력이 지금보다 조금만 강했다면 우주는 너무 빨리 붕괴했을 것이고, 조금만 약했다면 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자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달랐다면 원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가 생명에 적합하게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세 조정 문제라고 부릅니다. 왜 우주는 이렇게 절묘하게 조정되어 있을까요? 신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걸까요? 다중우주론은 이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답을 제공합니다. 만약 무수히 많은 우주가 존재하고 각 우주마다 물리법칙이 다르다면 그중 일부는 우연히 생명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생명이 가능한 우주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인류원리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누군가 일부러 당신을 당첨시킨 것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복권을 샀기 때문에 그중 누군가는 당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면 그중 일부는 우연히 생명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다중우주론도 양자 다중우주론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른 우주들은 우리 우주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절대 관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도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중우주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종류의 다중우주론이 있는데 바로 끈이론에서 나온 다중우주입니다. 끈이론은 우주의 모든 입자가 실제로는 작은 끈의 진동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많은 물리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끈이론이 수학적으로 일관성을 가지려면 우주가 3차원이 아니라 10차원 또는 11차원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차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끈이론 학자들은 여분의 차원들이 너무 작게 말려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이 여분의 차원들을 말아놓는 방법이 거의 무한대로 많다는 것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약 10의 500제곱까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방법은 서로 다른 물리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방법으로 차원을 말아놓느냐에 따라 중력의 세기, 입자의 질량, 전자기력의 세기 등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모든 가능성을 통틀어 끈 이론 풍경이라고 부릅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 모든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10의 500제곱개의 서로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끈이론 다중우주입니다. 하지만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물리학이 예측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현상이든 10의 500제곱개의 우주 중 어딘가에는 그런 우주가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의문이 듭니다. 다중우주론은 정말 과학일까요? 아니면 그냥 철학이나 공상에 불과한 걸까요? 다중우주론을 반대하는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검증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실험이나 관측을 통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다중우주는 정의상 우리가 절대 관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중우주론을 지지하는 물리학자들은 다중우주가 다른 검증 가능한 이론들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양자역학, 인플레이션 이론, 끈이론 등은 모두 검증 가능한 예측을 하는 이론들인데 이 이론들을 논리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다중우주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양자역학은 수많은 실험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수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색의 해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양자역학이 맞다면 다중우주도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반론합니다. 양자역학이 맞다고 해서 그것의 특정 해석이 맞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양자역학에는 다색의 해석 말고도 코펜하겐 해석, 파일럿 파동이론 등 여러 해석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같은 실험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다중우주의 존재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그렇다면 다중우주의 존재를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 우주가 다른 우주와 충돌한 적이 있다면 그 흔적이 우주 배경 복사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직후의 빛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인데 여기에 다른 우주와의 충돌로 인한 특이한 패턴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부 연구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 데이터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통계적 요동일 뿐 다른 우주의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우리 우주의 물리 법칙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끈이론 풍경이 맞다면 우주의 기본 상수들 사이에 특정한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발견한다면 끈이론 다중우주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모두 매우 불확실합니다. 현재로서는 다중우주의 존재를 확실하게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중우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철학적, 존재론적으로 엄청난 함의를 가집니다. 첫째, 만약 양자 다중우주가 맞다면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실제로 모든 가능성이 실현됩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당신이 의사가 되었고 다른 우주에서는 예술가가 되었으며 또 다른 우주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의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둘째, 만약 인플레이션 다중우주가 맞다면 우리 우주는 무한히 많은 우주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특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 우주조차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셋째, 만약 끈이론 다중우주가 맞다면 물리 법칙조차 우연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중력 상수, 전자의 질량, 빛의 속도 등 우리가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우주에서만 성립하는 특수한 경우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중우주론에는 철학적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오컴의 면도날입니다. 오컴의 면도날은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면 더 단순한 이론을 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중우주론은 하나의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 무한히 많은 우주를 가정합니다. 이것이 정말 단순한 설명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우주만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훨씬 단순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중우주론 지지자들은 반론합니다. 수학적으로는 다중우주를 허용하는 것이 더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 우주만 존재하는가? 라는 추가적인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또 다른 문제는 확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무한히 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심지어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일조차도 어딘가에서는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우주에서는 우연히 원자들이 모여서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츠만 브레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존재는 우주 전체보다 훨씬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우리는 진짜 우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볼츠만 브레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역설들 때문에 일부 물리학자들은 다중우주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그로스는 다중우주론을 포기의 이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반면 또 다른 노벨상 수상자인 스티븐 와인버그는 다중우주론을 지지합니다. 그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과학이 우리를 다중우주로 이끌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물리학계는 다중우주론에 대해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21세기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것이라고 믿고 어떤 이들은 검증 불가능한 사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다중우주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이 발견될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양자 컴퓨터가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중첩을 이용해 계산하는데 어떤 과학자들은 양자 컴퓨터가 평행 우주에서 동시에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양자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통해 다중우주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중력파 관측입니다. 만약 우리 우주가 다른 우주와 충돌한다면 그 충돌은 엄청난 중력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미래에 더 정밀한 중력파 검출기가 이런 신호를 잡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론적 돌파구입니다. 양자 중력 이론이 완성되면 다중우주에 대해 더 명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검증 가능하다면 다중우주론은 진정한 과학이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히 많은 우주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다른 우주의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우주에서는 당신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우주에서는 인류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우주에서는 물리법칙 자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중우주론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놀라운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답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언젠가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우리의 우주관이 다시 한번 혁명적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훨씬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풀기 위한 인류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